수진은 상냥했고 다정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피곤한 줄 모르고 퇴근하면 집에서 준혁과 식사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어요. 준혁은 그런 아내의 의지를 알고 자신도 될 수 있으면 일찍 퇴근해 집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며 수진과 준혁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가기로 했어요. 그 어떤 걸림돌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준혁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줄곧 행복할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수진은 알뜰하게 가게를 꾸렸으며 한 푼이라도 아껴 내 집 마련의 날을 앞당기길 기대했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작은 소망을 잘 알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도 근검절약했습니다. 휴일에는 수진과 준혁은 함께 야외로 나가 신혼의 기분을 즐기고 보다 나은 앞날을 설계했습니다. 준혁은 수진과 결혼하면서부터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피곤한 줄 모르게 지나갔으며 무엇이든 거듭이 해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수진은 바쁜 회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댁에 찾아다니며 시부모도 극진히 챙겼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준혁 역시 처갓집 식구들에게 잘했으며 어려울 때는 적극 앞장서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수진과 준혁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니 수진의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고부터 수진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식도 자주 있었고 그래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직원 간 서로 서먹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회식 자리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변화는 단순히 늦게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집에 오더라도 전처럼 저녁을 직접 차린다거나 시댁에 들리는 일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게 마음에 걸려 아내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은 그에 대해 그냥 부장이 바뀌어서 근무 분위기가 낯설어 적응하는데 힘이 좀 드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부부간의 대화 시간도 줄어들고 점차 오랜만에 함께 있어도 어색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수진과 준혁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혼의 꿈 같은 시간이 조금 빨리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도 간혹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것이 집으로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부부의 대화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부부 사이에 각자의 회사 일에 대해 말을 덜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각자의 회사 일은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밖에서의 일은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나름의 신조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수진에 대한 준혁의 사랑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배전공사 관계로 평일보다 좀 일찍 끝난 준혁은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수진의 회사 앞에 카페에 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면 함께 외식이나 하고 들어갈까 생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더니 잠시 후 수진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때마침 그 전화는 준혁에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준혁이 갑자기 바로 대답을 못하고 회사라고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수진은 오늘 회사 일로 늦는다며 먼저 저녁 식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가방 안으로 넣는 순간 중년의 남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수진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약간 밀착하고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혁은 의아스러워 카페를 나가 얼른 그 두 사람을 뒤쫓아가 봤습니다.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두 사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약속 있다는 게 거짓말이었는가요? 아까 그 남자와 함께 회식하러 가고 있었던 걸까요? 회식이 아니면 밖에서 직원들이 모여 업무를 연장하고 있는 걸까요? 준혁은 아내를 의심하기 싫었으나 의심할 만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단둘이 모텔로 간 것은 아니겠지.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이전에도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니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밤 12시가 다 되어 들어왔습니다. 늦을 때마다 늘 그렇듯이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수지는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때마침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람 소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석연치 않았던 수진이었기에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 창을 눌러봤습니다. 잘 들어갔어? 당신 멋져. 잘 자. 박수웅. 남자가 밤늦게 헤어져서 문자로 당신 멋져. 잘 자라고 하는 게 직장 동료 사이에 있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준혁은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박수웅이 분명했습니다. 둘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회사 부근에서도 그렇게 대담하게 어깨를 맞대고 걸어갈 정도 사이라면, 특히 밤늦게 멋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이. 수진이 샤워를 끝내고 나와 문자 메시지를 읽고는 씩 웃는 걸 봤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준혁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준혁은 수진의 행동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심의 시선을 두게 되었고 수진이 하는 모든 말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갈수록 수진은 의혹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에 대한 의심을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뭔 수를 쓰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수진에 대해 알아야만 했습니다. 의심하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의심 속에서 결혼 생활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흥신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신소를 이용한다고 했지만 준혁은 생전 처음이었고 또 그런 사설업체들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현행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었겠죠. 준혁은 다급한 심정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사건을 의뢰했을 때 선불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그러면서도 아내에 대한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수진은 이미 준혁 자신과는 멀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장 준혁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수진의 속내였습니다. 상간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진은 남편 준혁이 따분하고 지겨운 인간이라며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이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가 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진은 준혁에 대해 밤일도 시원찮은 인간이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짓밟는 처사였으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었습니다. 상간자는 준혁이 예상했던 대로 새로 온 부장이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상으로는 상간자 박수웅은 유부남이었고 딸도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내와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났습니다. 준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신혼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늙어가는 중년한테 빠져서 불륜 행각을 저지른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만족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친절함의 정을 느껴 빠졌던 것은 아닐까? 어떤 것이든 이미 아내는 준혁을 매도했고 조롱했기 때문에 준혁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박수웅이라는 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흥신소는 박수웅의 아내와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대학생인 딸이 있는 박수웅은 전형적인 배불뚝이 중년이었습니다. 곧 임원 승진을 앞둔 회사에서 실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마도 아내가 그래서 실세의 위치에 있는 박 부장의 권위에 빠진 것이 아닌가 나름 추측해봤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박 부장의 권위나 돈 또는 성적 능력에 빠진 것이고 그런 아내를 둔 준혁은 비참한 사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혼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준혁은 순간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신혼생활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다니 준혁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준혁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갈수록 수진의 불륜행각은 대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와서는 잠코대까지 했습니다. 부장님, 나 부장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부장님이 너무 좋아요. 등에 잠코대를 떠드는 모습에 준혁의 정신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누릴 이 시점에 불륜에 빠진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다니 그저 자신의 팔자가 기구할 뿐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추가 자료에는 호텔과 모텔 등지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나오는 사진 이외에 그동안 수진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도 캡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수진의 회사 법인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공금을 불륜행각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수진과 박 부장은 죄의식 없이 사랑 노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수진을 처음에 알게 된 과정을 되새기면서 후회 막심이었습니다. 수진을 처음 만난 것은 친구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준혁이 친구 결혼 때 사회를 봤었는데 신부 측 들러리로 나온 수진과 피로연에서 한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로연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갖게 되었고 특별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6개월 연애하는 동안에 수진은 대단히 싹싹하고 활달했습니다. 인상이 밝고 명랑한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수진을 점차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 기간이 너무 적지 않냐는 주변의 지적을 손사래친 것이 지금에 와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진의 인간 됨됨이를 파악해봤어야 했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여서 그만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수라고 했지만 사실 아무리 오래 사귄들 욕정에 눈이 먼 여자를 어떻게 알아보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슨 수로 그런 여자를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인가? 어차피 그것도 다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는 짓 같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수지는 배불뚝이 박수웅을 만나면서 만나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못생기고 그냥 힘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담도 잘하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만나면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해주어 수진의 응어리진 마음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수진은 박수웅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관심이 갔습니다. 직원들을 끌고 가는 파워가 있었고 지혜롭게 난관을 돌파하는 리더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준혁과는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준혁이 그렇게 못난 인간이란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준혁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너무 틀에 잡히고 고지식한 데가 있어 때때로 따분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회사 생활을 통하여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줄을 잘 서야 승진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 정도면 자신을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박 부장이 곧 임원이 된다는 것에 수지는 모험을 걸었던 것입니다. 입사 동기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길목을 잘 찾아줄 사람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의리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박 부장은 수진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준혁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다만 배가 불룩한 중년 남성하고 함께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어 번이었으니 참을만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관점의 차이로 어떤 여자들은 그런 부류의 남자 체형을 좋아하기도 할 것입니다. 수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습니다. 경력 관리를 잘해서 여성 임원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부장과의 육체적 거래도 목표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수진의 마음속을 준혁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수진은 먼저 퇴근을 해서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여 분쯤 있다가 박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식으로 접속했습니다. 자신들의 불륜이 발각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보는 눈이 다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수진과 외식을 하려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수진과 박 부장이 함께 걷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이는 것에 더 대범해졌습니다. 어떤 때는 박 부장과의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준혁이 면전에서 보란듯이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갈수록 더 교묘해지면서 또 더 대범해져 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음부를 사진 찍어 박 부장에게 보내기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진한 농담까지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들이 캡처되어 준혁 앞에 놓이는 것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준혁은 모르는 척하면서 오히려 수진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수진이 몸이 좀 불편할 때는 약국에 가서 몸살약을 사오거나 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는 꼭 수고가 많다고 빈말이라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 수진은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을 속여먹고 다른 남자 품에서 성적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진은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승진도 그렇지만 일단 잠자리에서 박 부장이 주는 쾌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탕렬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진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준혁에 대한 죄책감은 순전히 한순간에 불과한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하루는 토요일이었는데 수진이 등산을 간다며 간단한 등산복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준혁이 따라 나섰습니다. 수진은 수락산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준혁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지하철 구내에는 거의 전부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3~4명씩 모여서 가는 부류들이 제일 많아 보였습니다. 준혁의 선입견에는 나쁜 인상이 박힌 등산이었습니다. 등산을 가는 여성들 대부분이 바람 피러 간다는 그런 선입견이었습니다. 산악회니 자전거 동호회니 하는 모임들, 대부분 중년들의 불륜을 부추기는 곳이란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도 그런 사람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 상대가 박 부장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어차피 누구와 붙어먹든 붙어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사람들이 덜 붐비는 등산로를 캐캐
혼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준혁도 뒤따랐습니다. 수진이 어느 만큼 오르고 있는데 어떤 중년 두 사람이 수진에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이 볼 때는 수진이 나는 이미 임자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수진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중간쯤 오른 후 다른 등산로와 접하는 곳에 이르러 수진이 짐을 풀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내 박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를 잠깐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누가 보면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인 줄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산 중턱에서 만나 잠시 쉬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뒤따라갔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와 차들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내려가 그둘은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20여 분쯤 그렇게 쉬다가 두 사람은 그 부근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수진의 얼굴을 상기돼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혼의 색시가 된 앞부터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준혁의 마음은 정말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착잡하고 참담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아내로 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니 한편으로 자신의 박복함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그 모텔 맞은편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그 옆에 호프집에 들어가 맥주를 두어 잔 마셨습니다. 땀을 흘린 뒤라 그런지 취기가 살짝 돌았습니다. 준혁은 호프집에서 나와 모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텔 현관에서 나오던 수진이 멀리서 준혁을 본 듯 했습니다. 수진이 얼른 몸을 돌려 모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혁도 수진을 봤습니다. 분명히 수진이 준혁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진이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선체로 그냥 기다릴까, 어쩔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되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알아본 게 분명했습니다. 박 부장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수진을 따라 들어가더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준혁은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트럭 뒤에 가서 몸을 숨기고 모텔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수진과 박 부장이 모텔에서 나왔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바로 지하철역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혁은 가다가 등산 모자를 하나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둘을 따라붙었습니다. 지하철을 탄 두 사람은 건대역에서 내리더니 7호선으로 환승을 하였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시치미를 떼면서 그냥 집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들어오면서 준혁의 눈치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더니 아내는 뒤풀이가 길어져서 늦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그러냐고 하면서 어느 산에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준혁을 쳐다보면서 수락산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화를 했더니 왜 받질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때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까는 왜 전화를 한 거냐고. 준혁은 그냥 식사는 했나 싶어 전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의 양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수진에게 얼른 씻고 쉬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불륜 현장을 붙잡아 너희 두 사람의 넋나간 표정을 직접 볼 것이라고. 준혁은 박 부장의 아내에게 모텔 사진과 캡처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고 하루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박 부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젊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커서 아직까지도 믿어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믿어지질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믿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만나서 더 자세한 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직접 만나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이 속고 산 게 원통하다고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임원 승진을 앞에 둔 박 부장에게 가장 데미지가 큰 것은 당연히 직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박 부장의 아내 역시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불륜의 증거 자료들을 임원 승진 발표가 있기 직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비서실에 등기 속달로 보낼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박 부장의 회사에 대해서는 그의 아내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수진과 박 부장에게 직접적인 데미지를 줄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다가왔습니다. 흥신소로부터 박 부장과 수진의 동선이 나왔습니다. 그 둘은 오늘 저녁 7시경 강남의 모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후 인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해당 레스토랑 맞은편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약된 대로 그들은 정확히 7시에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시경에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고 10여 분쯤 후에 준혁은 모텔 안내실로 갔습니다. 방금 들어간 숙객 중에 내 아내가 있어서 불륜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더니 들어가선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준혁은 여기서 시끄럽게 자꾸 떠들면 숙객들에게 미안할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나중에는 그럼 빨리 일을 처리하고 내려와 달라고 반대로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사진 촬영을 위해 휴대폰을 들고 안내 직원이 알려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목소리를 내리깔고 안내실인데 음료수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 부장이 팬티 차림으로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를 틈타 준혁은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박 부장이 놀래 뒷걸음질 치고 침대 위에서는 수진이 옷을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친 수진의 표정은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는 얼굴을 숙였습니다. 배불뚝이 박 부장은 팬티만 입은 채 준혁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선 듣기 민망한 쌍욕이 마구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이 그런 박 부장의 사타구니를 걷어찼습니다. 하고 박 부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너무 놀래고 겁이 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수진이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앉았고 박 부장은 팬티만 입은 채 그 옆에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진을 향해 왜 이렇게 저질스런 인간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글썽인 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박 부장은 수진이 먼저 들이대서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그런 박 부장을 경멸하듯이 바라보면서 자신이 승진해 눈이 어두워 저런 못난 놈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 더러운 입 좀 다물라며 박 부장의 따귀를 내리쳤습니다. 박 부장은 더 이상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은 저렇게 비겁한 인간을 한때 좋아했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믿었건만 이제야 보니 형편없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은 한낱 허접한 인간의 허세에 빠진 자신을 비탄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순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혀 별 볼일 없는 인간한테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면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승진을 위해 박 부장을 이용한 것뿐이지 저 사람은 마음에 두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앞날을 위한 보험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진정 사랑한 사람은 준혁뿐이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박 부장이 수진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같이 해픈 여자 뭐가 좋다고 내가 만나준 줄 아느냐며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만나준 것이고 잠시 재미 좀 보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박 부장의 더러운 이면을 알게 되면 될수록 자신이란 인간도 얼마나 하찮은 인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수진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수진은 잿빛 얼굴색이 되어 준혁의 바짓가랭이라도 잡을 태세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단호한 태도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 박 부장이 옷가지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멈칫거리다가 현관 쪽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준혁은 그런 박 부장을 쳐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남자도 남자 같지 않은 것을 끼고 논 거냐고. 수진은 비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요구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혼부부의 이혼은 단박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한 달 후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부장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회사에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진 역시 박 부장과의 불륜 문제와 횡령건으로 징계받고 권고사직 처리되고 경찰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박 부장의 임원 승진은 취소되었고 역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에 박 부장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오만과 허세, 가식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한탄했습니다. 한순간 욕정에 눈이 먼 자신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늘 늦게 오는 법입니다. 나중에 박 부장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뒤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준혁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투자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진은 이혼 후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횡령으로 범죄 이력이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각박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불륜을 저지른 수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 보니 누굴 만나면 돈 얘기부터 꺼내게 되자 친구나 주변 지인들 역시 수진을 멀리했습니다. 간혹 딸을 만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사실 딸로부터도 점차 소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딸까지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하자 수진은 좌절했고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수진은 그동안 자신이 안락함에 빠져서 가혹한 현실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후회는 늘 늦게 오는 법이거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편의점이나 식당, 공사장 등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꿈이나 희망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